안녕하세요. 책 읽는 마음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죠. 저는 추위를 잘 타는 편이라 오늘 긴팔 옷을 입었는데 주위를 보니까 온통 반팔 입고 나왔더라고요. 갑작스레 여름이 찾아왔나 봅니다. 오늘같이 더운 여름, 프랑스의 한 마을에 여행객이 도착합니다. 그는 여인숙에 들어가는데요. 그곳에서 펼쳐지는 짧은 이야기, 알퐁스 도데의 소설 두 여인숙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소설은 꽤 짧아서 전부터 들려드리고 싶었던 제 이야기를 영상 말미에 조금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월 어느 오후 님무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날씨는 숨막힐 듯한 더위였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은빛의 밝은 햇살 아래 작은 참나무와 올리브나무 동산 사이로 끝없이 뻗은 하얀 길가에는 먼지가 일었습니다. 한 점의 그늘도 한 줄기의 바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더운 대기의 진동과 미칠 듯 시끄럽게 울리는 빠른 박자의 매미 소리뿐이었습니다. 마치 빛으로 충만한 드넓은 대기의 진동이 소리를 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2시간 전부터 사막 한복판을 걷고 있었고, 그러다 갑자기 도로의 먼지 속에서 집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생뱅상이라고 불리는 마을이었습니다. 농가가 대여섯 채 있었고 지붕이 붉은 긴 곡간들이 있었으며 앙상한 무화과 나무 숲속에 물도 없는 구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의 맨 끝쪽에는 여인숙이 2개 있었는데 길 양편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서 있는 여인숙들은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데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새로 지은 큰 건물이었고 생기와 활력이 충만했습니다. 문이란 문은 모두 활짝 열렸고 집 앞에는 합승마차가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마차에서 풀어놓은 말들의 몸에서는 김이 솟아올랐으며 거기서 내린 승객들은 비좁은 벽 그늘 속에서 숨가쁘게 물을 마셨습니다. 마당은 노새와 수레로 혼잡을 이루었고 나무 그늘 밑엔 마차꾼들이 날씨가 서늘해지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고함 소리, 주먹으로 식탁 치는 소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레몬수병에 병마개가 튀는 소리, 그리고 온갖 소란스러운 소리보다도 한층 더 크게 들리는 흥겹고 요란스런 노랫소리가 유리창을 뒤흔들며 흘러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마르고통은 이른 아침 일어나 은주전자 손에 들고 샘가루 갖다네. 그러한 노래 가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맞은편 여인숙은 반대로 정적에 쌓여 빈집 같았습니다. 문턱엔 잡초가 돋아나고 덧문도 부서져 있었습니다. 문 위엔 온통 곰팡이로 덮인 작은 덩굴가지가 낡은 깃장식처럼 매달려 있었으며 문턱의 계단은 길가의 돌로 받쳐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찌나 누추하고 비참해 보였는지 그 집에 머물러서 한잔한다는 것은 자선을 베푸는 거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음산하고 쓸쓸한 긴 방이 보였습니다. 커튼도 없는 3개의 큰 창문을 통해 눈부신 햇빛은 방 안을 더욱 음산하고 쓸쓸하게 비추었습니다. 먼지가 앉아 뽀얗게 된 유리잔들이 흩어진
다리 부러진 식탁들, 내 귀퉁이가 움푹 패이고 천이 찢어진 당구대, 누렇게 된 소파와 낡은 카운터, 이런 것들이 불결하고 찌는 듯한 열기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파리들. 파리들은 천장과 유리창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방 저쪽에서는 한 여인이 창가에 서서 밖을 열중하며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2번이나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부인? 여인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주름지고 살갗이 터진 흑빛에 촌 여자의 가련한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노파들이나 쓰는 갈래갈래 길게 늘어진 레이스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요. 하지만 노파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눈물이 너무나 흘러서 얼굴이 아주 찌들어 보였을 뿐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잠깐 앉아서 무엇을 좀 마실까 하는데요.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으며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는 여인숙이 아닌가요? 여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여인숙은 여인숙이죠. 하지만 손님께서는 어째서 다른 분들처럼 저 앞집으로 가지 않으시죠? 그곳이 훨씬 즐거우실 텐데. 내게는 지나치게 시끄러운 곳이요. 저는 이렇게 조용한 곳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서 나는 식탁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여인은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서랍을 열고 술병을 가져오고 술잔을 닫고 파리를 내쫓으며 아주 바쁘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큰 사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엾은 여인은 가끔 일손을 멈추고 도저히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여인은 구석 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큰 열쇠 꾸러미를 덜그럭거리며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빵 넣어두는 통을 뒤적거리는 소리, 먼지를 털며 접시를 닦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긴 한숨과 억제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흐느낌이 간간히 들리기도 했습니다. 15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더니 여인은 한 접시의 건포도와 돌같이 딱딱한 묵은 빵과 싼 포도주 한 병을 내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 드세요. 그러더니 다시 그 여인은 창문 앞으로 가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나는 포도주를 마시며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곳엔 손님이 별로 오지 않는가 보군요. 그렇죠.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마을에 여인숙이 우리 한 집만 있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죠. 이곳은 길목인데다가 오리잡이철이면 사냥꾼들이 와서 식사를 많이 했답니다. 1년 내내 마차가 끊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저 앞에 있는 새로운 여인숙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손님들은 건너편 집을 더 좋아하죠. 우리 집은 너무 쓸쓸하다나요? 사실 이 집은 그다지 즐거운 곳이 못 되죠. 저는 얼굴도 예쁘지 않은 데다가 열병을 앓고 있어요. 2 딸이 있었는데 모두 죽었답니다. 저쪽은 여기와는 반대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저쪽 사장이 여자인데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고 목에는 금줄을 3바퀴나 감은 예쁜 여자거든요. 역에서 오는 마차의 마부가 저 여자의 애인이어서 마차를 늘 그쪽으로 대죠. 게다가 심부름하는 애교 있는 여자애들이 수두룩하답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들도 많아요. 이 마을의 젊은이들은 모두 그 여자의 손님이죠. 마차꾼들도
그 여자한테 들르기 위해 돌아간답니다. 우리 집엔 찾아오는 손님이 한 사람도 없으니 이렇게 온종일 넋을 놓고 앉아만 있지요. 슬픈 표정의 여인은 여전히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은편 여인 속에 그녀의 마음을 빼앗는 또 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길 건너편이 아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큰 마차가 먼지 속에서 흔들리며 채찍 소리가 나고 마부의 나팔 소리가 울려왔지요. 여자 종업원들이 문 앞으로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이런 속에서 조금 전에 그 기막힌 목소리의 노래가 더욱 아름답게 들려왔습니다. 은주전자 손에 들고 샘가루 갖다네. 거기서 보았지. 3명의 기사들이 오는 것을. 이 소리를 듣자 이 여인숙의 가련한 부인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나를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들으셨죠? 우리 집 바깥 양반이랍니다. 노래를 참 잘 불러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얼빠진 사람처럼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주인 양반이라고요? 그러면 그분도 저 집에 가시는 겁니까? 그러자 여인은 슬픈 듯이 그러나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 수 있나요? 남자들이란 모두 그런걸요. 저처럼 우는 꼴을 좋아하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전 2딸을 잃은 뒤로는 도무지 웃을 수가 없어서 항상 울고 있거든요. 게다가 아무도 오지 않은 이 큰 집은 정말 쓸쓸하지요. 그러니 가엾은 제 남편은 견딜 수 없어서 답답해질 땐 건너편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신답니다. 그이는 목소리가 좋아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그이가 또 시작하네요. 여인은 몸을 떨며 손을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여인을 더욱 추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은 창 앞에 서서 자기 남편이 그곳에서 부르는 노랫소리를 황홀한 듯이 듣고 있었습니다. 가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시오, 어여쁜 아가씨여. 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는 왠지 험난한 세월을 견뎠던 여자들의 고달픈 삶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상 어디서고 과거 여자의 삶은 녹록지 않았나 봐요. 남편은 어디론가 떠나서 없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등 그런 어려움들 말입니다. 소설을 읽으면 참 느껴지는 것도 많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소설 좋아하시죠? 저는 사실 소설을 안 좋아했습니다. 거의 자기계발책만 봤고요. 그 외에는 관심 분야가 생겼을 때 관련된 책을 찾아보곤 했는데 심리학이나 뇌과학 책을 많이 봤습니다. 소설은 재미는 있지만 삶에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뭘 잘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선천적으로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냥 두었다간 한 달도 넘기지 못할 거란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래서 태어난 지 10일째가 되는 날 서울의 큰 종합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수술은 상당히 어려운 수술이고 전신 마취를 할 것인데 만약에 수술이 6시간 이상 걸리게 되면 아이가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원래 의사 선생님은 굳이 안 물어봐도 최악의 상황을 꼭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날 아침 아이를 수술실로 배웅하고 어쩔 바를 몰라서 병원 의자에 앉아서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더디게 가고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여기저기 배회해야 했는데 그러다가 지하에 있는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이 커서 그런지 서점 내부에 책을 읽을 수 있는 테이블이 여러 개 준비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자기계발 서적? 전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심리학과 뇌과학, 읽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생명의 위태로움 앞에서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을 정말 딱 휘어잡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록수. 늘 푸르른 나무 상록수 아시죠? 시무님의 소설. 제목은 많이 들어봤지만 읽어본 적은 없는 그 소설, 그 제목이 그날 왜 그렇게 제 마음에 크게 와닿던지. 제 아이가 상록수처럼 그렇게 늘 푸르게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이 그 소설과 딱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책장에서 꺼내가지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읽어내려갔죠. 아마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책에는 일제시대에 농촌 계몽운동을 하는 박동혁, 최영신이라는 두 남녀가 등장해요. 저는 그 두 사람과 그날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뭔가 깊은 그런 교감을 나눴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때 그 책으로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가난해져 있었는데 그 소설이 저에게 힘이 되어준 겁니다. 그리고 느꼈죠. 와, 소설 무시하면 안 된다. 자기계발서보다 소설에 이 사람의 인생과 마음이 더 많이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힘이 있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록수의 주인공 채영씨는 영양실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책 읽으면서 정말 제발 죽지 마, 죽지 마. 제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외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그럼에도 주위 사람들의 삶과 마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가는 그 모습에도 제가 또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날 둘째 아이 수술은 6시간을 넘어서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끝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경고했던 그 최악의 상황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고요. 감사하게도 수술은 정말 기적적으로 대성공이었고 아이는 깨어나서 지금은 정말 장난꾸러기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책에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 특히 소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보다 소설을 읽고 삶이 바뀐 사람이 어쩌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널 이름도 그래서 책 읽는 마음이고요. 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소설, 더 좋은 작품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마음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죠. 저는 추위를 잘 타는 편이라 오늘 긴팔 옷을 입었는데 주위를 보니까 온통 반팔 입고 나왔더라고요. 갑작스레 여름이 찾아왔나 봅니다. 오늘같이 더운 여름, 프랑스의 한 마을에
여행객이 도착합니다. 그는 여인숙에 들어가는데요. 그곳에서 펼쳐지는 짧은 이야기, 알퐁스 도데의 소설 두 여인숙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소설은 꽤 짧아서 전부터 들려드리고 싶었던 제 이야기를 영상 말미에 조금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월 어느 오후, 님무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날씨는 숨막힐 듯한 더위였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은빛의 밝은 햇살 아래 작은 참나무와 올리브나무 동산 사이로 끝없이 뻗은 하얀 길가에는 먼지가 일었습니다. 한 점의 그늘도 한 줄기의 바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더운 대기의 진동과 미칠 듯 시끄럽게 울리는 빠른 박자의 매미 소리뿐이었습니다. 마치 빛으로 충만한 드넓은 대기의 진동이 소리를 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2시간 전부터 사막 한복판을 걷고 있었고, 그러다 갑자기 도로의 먼지 속에서 집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생뱅상이라고 불리는 마을이었습니다. 농가가 대여섯 채 있었고 지붕이 붉은 긴 곡간들이 있었으며 앙상한 무화과 나무 숲속에 물도 없는 구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의 맨 끝쪽에는 여인숙이 2개 있었는데 길 양편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서 있는 여인숙들은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데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새로 지은 큰 건물이었고 생기와 활력이 충만했습니다. 문이란 문은 모두 활짝 열렸고 집 앞에는 합승마차가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마차에서 풀어놓은 말들의 몸에서는 김이 솟아올랐으며 거기서 내린 승객들은 비좁은 벽 그늘 속에서 숨가쁘게 물을 마셨습니다. 마당은 노새와 수레로 혼잡을 이루었고 나무 그늘 밑엔 마차꾼들이 날씨가 서늘해지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고함 소리, 주먹으로 식탁 치는 소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레몬수병에 병마개가 튀는 소리, 그리고 온갖 소란스러운 소리보다도 한층 더 크게 들리는 흥겹고 요란스런 노랫소리가 유리창을 뒤흔들며 흘러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마르고통은 이른 아침 일어나 은주전자 손에 들고 샘가루 갖다네. 그러한 노래 가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맞은편 여인숙은 반대로 정적에 쌓여 빈집 같았습니다. 문턱엔 잡초가 돋아나고 덧문도 부서져 있었습니다. 문 위엔 온통 곰팡이로 덮인 작은 덩굴가지가 낡은 깃장식처럼 매달려 있었으며 문턱의 계단은 길가의 돌로 받쳐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찌나 누추하고 비참해 보였는지 그 집에 머물러서 한잔한다는 것은 자선을 베푸는 거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음산하고 쓸쓸한 긴 방이 보였습니다. 커튼도 없는 3개의 큰 창문을 통해 눈부신 햇빛은 방 안을 더욱 음산하고 쓸쓸하게 비추었습니다. 먼지가 앉아 뽀얗게 된 유리잔들이 흩어진 다리 부러진 식탁들, 내 귀퉁이가 움푹 패이고 천이 찢어진 당구대, 누렇게 된 소파와 낡은 카운터, 이런 것들이 불결하고 찌는 듯한 열기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파리들. 파리들은 천장과 유리창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방 저쪽에서는 한 여인이 창가에 서서 밖을 열중하며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2번이나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부인? 여인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주름지고 살갗이 터진 흑빛에 촌 여자의 가련한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노파들이나 쓰는 갈래갈래 길게 늘어진 레이스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요. 하지만 노파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눈물이 너무나 흘러서 얼굴이 아주 찌들어 보였을 뿐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잠깐 앉아서 무엇을 좀 마실까 하는데요.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으며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는 여인숙이 아닌가요? 여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여인숙은 여인숙이죠. 하지만 손님께서는 어째서 다른 분들처럼 저 앞집으로 가지 않으시죠? 그곳이 훨씬 즐거우실 텐데. 내게는 지나치게 시끄러운 곳이요. 저는 이렇게 조용한 곳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서 나는 식탁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여인은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서랍을 열고 술병을 가져오고 술잔을 닫고 파리를 내쫓으며 아주 바쁘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큰 사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엾은 여인은 가끔 일손을 멈추고 도저히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여인은 구석 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큰 열쇠 꾸러미를 덜그럭거리며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빵 넣어두는 통을 뒤적거리는 소리, 먼지를 털며 접시를 닦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긴 한숨과 억제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흐느낌이 간간히 들리기도 했습니다. 15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더니 여인은 한 접시의 건포도와 돌같이 딱딱한 묵은 빵과 싼 포도주 한 병을 내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 드세요. 그러더니 다시 그 여인은 창문 앞으로 가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나는 포도주를 마시며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곳엔 손님이 별로 오지 않는가 보군요. 그렇죠.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마을에 여인숙이 우리 한 집만 있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죠. 이곳은 길목인데다가 오리잡이철이면 사냥꾼들이 와서 식사를 많이 했답니다. 1년 내내 마차가 끊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저 앞에 있는 새로운 여인숙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손님들은 건너편 집을 더 좋아하죠. 우리 집은 너무 쓸쓸하다나요? 사실 이 집은 그다지 즐거운 곳이 못 되죠. 저는 얼굴도 예쁘지 않은 데다가 열병을 앓고 있어요. 2딸이 있었는데 모두 죽었답니다. 저쪽은 여기와는 반대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저쪽 사장이 여자인데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고 목에는 금줄을 3바퀴나 감은 예쁜 여자거든요. 역에서 오는 마차의 마부가 저 여자의 애인이어서 마차를 늘 그쪽으로 대죠. 게다가 심부름하는 애교 있는 여자애들이 수두룩하답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들도 많아요. 이 마을의 젊은이들은 모두 그 여자의 손님이죠. 마차꾼들도 그 여자한테 들르기 위해 돌아간답니다. 우리 집엔 찾아오는 손님이 한 사람도 없으니 이렇게 온종을 넋을 놓고 앉아만 있지요. 슬픈 표정의 여인은 여전히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은편 여인숙의
그녀의 마음을 빼앗는 또 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길 건너편이 아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큰 마차가 먼지 속에서 흔들리며 채찍 소리가 나고 마부의 나팔 소리가 울려왔지요. 여자 종업원들이 문 앞으로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이런 속에서 조금 전에 그 기막힌 목소리의 노래가 더욱 아름답게 들려왔습니다. 은주전자 손에 들고 샘가루 갖다네. 거기서 보았지. 3명의 기사들이 오는 것을. 이 소리를 듣자 이 여인숙의 가련한 부인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나를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들으셨죠? 우리 집 바깥 양반이랍니다. 노래를 참 잘 불러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얼빠진 사람처럼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주인 양반이라고요? 그러면 그분도 저 집에 가시는 겁니까? 그러자 여인은 슬픈 듯이 그러나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 수 있나요? 남자들이란 모두 그런걸요. 저처럼 우는 꼴을 좋아하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전 2딸을 잃은 뒤로는 도무지 웃을 수가 없어서 항상 울고 있거든요. 게다가 아무도 오지 않은 이 큰 집은 정말 쓸쓸하지요. 그러니 가엾은 제 남편은 견딜 수 없어서 답답해질 땐 건너편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신답니다. 그이는 목소리가 좋아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그이가 또 시작하네요. 여인은 몸을 떨며 손을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여인을 더욱 추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은 창 앞에 서서 자기 남편이 그곳에서 부르는 노랫소리를 황홀한 듯이 듣고 있었습니다. 가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시오, 어여쁜 아가씨여. 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는 왠지 험난한 세월을 견뎠던 여자들의 고달픈 삶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상 어디서고 과거 여자의 삶은 녹록지 않았나 봐요. 남편은 어디론가 떠나서 없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등 그런 어려움들 말입니다. 소설을 읽으면 참 느껴지는 것도 많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소설 좋아하시죠? 저는 사실 소설을 안 좋아했습니다. 거의 자기계발책만 봤고요. 그 외에는 관심 분야가 생겼을 때 관련된 책을 찾아보곤 했는데 심리학이나 뇌과학 책을 많이 봤습니다. 소설은 재미는 있지만 삶에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뭘 잘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선천적으로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냥 두었다간 1달도 넘기지 못할 거란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래서 태어난 지 10일째가 되는 날 서울의 큰 종합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수술은 상당히 어려운 수술이고 전신 마취를 할 것인데 만약에 수술이 6시간 이상 걸리게 되면 아이가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원래 의사 선생님은 굳이 안 물어봐도 최악의 상황을 꼭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날 아침 아이를 수술실로 배웅하고 어쩔 바를 몰라서 병원 의자에 앉아서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더디게 가고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여기저기 배회했는데 그러다가 지하에 있는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이 커서 그런지 서점 내부도 서점 내부에 책을 읽을 수 있는 테이블이 여러 개 준비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자기계발 서적? 전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심리학과 뇌과학, 읽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생명의 위태로움 앞에서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을 정말 딱 휘어잡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록수. 늘 푸르른 나무 상록수. 아시죠? 시무님의 소설. 제목은 많이 들어봤지만 읽어본 적은 없는 그 소설, 그 제목이 그날 왜 그렇게 제 마음에 크게 와닿던지. 제 아이가 상록수처럼 그렇게 늘 푸르게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이 그 소설과 딱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책장에서 꺼내가지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읽어내려갔죠. 아마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책에는 일제시대에 농촌 계몽운동을 하는 박동혁, 최영신이라는 두 남녀가 등장해요. 저는 그 두 사람과 그날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뭔가 깊은 그런 교감을 나눴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때 그 책으로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가난해져 있었는데 그 소설이 저에게 힘이 되어준 겁니다. 그리고 느꼈죠. 와, 소설 무시하면 안 된다. 자기계발서보다 소설에 이 사람의 인생과 마음이 더 많이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힘이 있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록수의 주인공 채영 씨는 영양실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책 읽으면서 정말 제발 죽지 마, 죽지 마. 제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외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그럼에도 주위 사람들의 삶과 마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가는 그 모습에도 제가 또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날 둘째 아이 수술은 6시간을 넘어서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끝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경고했던 그 최악의 상황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고요. 감사하게도 수술은 정말 기적적으로 대성공이었고 아이는 깨어나서 지금은 정말 장난꾸러기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책에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 특히 소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보다 소설을 읽고 삶이 바뀐 사람이 어쩌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널 이름도 그래서 책 읽는 마음이고요. 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소설, 더 좋은 작품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